오늘 이 시간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새벽에 순방길에서 귀국을 했고요. 또 여전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또 그 이후 파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전해드린 속보 내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어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었는데 오늘 또 바로 청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할 생각이세요?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 들어올 때부터 이미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 지금 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것처럼 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 두 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 탄압성 보복 수사다라고 저희가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이제 9월 달에 대장동 사건이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지난 이제 1년 동안에 재판이 60차례 이상이 열려서 공판이 열렸거든요. 그 공판 그 과정에서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그 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1억 4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받았고 그다음에 428억이라는 거를 사후에 수수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428억은 유동규가 작년 10월 달에 재판에 기소된 그 사유가 유동규가 428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기소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서 그냥 유동규의 진술만에 의해서 김용과 정진상과 유동규 세 명이 공동 몫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뭐 새로 발견된 증거나 이런 거는 없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뿐이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진술이 그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다양한 그 물적 증거들은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뀐 것이라고는 지난 7월 달에 한동훈 검사가 원포인트 이제 검사 인사를 하면서 그 수사 라인들, 대장동에 대한 수사 라인들을 전부 다 윤석열 사단으로 바꾸고 또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할 때 그 특검의 밑에서 같이 수사 검사를 일했던 검사 라인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 라인이 바뀌었고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확 180도 바뀐 상황으로 와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지금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신청한 곳이 아직 이제 발부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치탄압 대책위를 통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의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바고 또 앞으로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역시나 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인멸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각됐지만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 4가지 정도 예컨대 뭐 이제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또 부정처사 후의 수뢰라든가 증거인멸, 특히 이제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의 휴대폰을 버려라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그 428억을 갖고 유언홀딩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으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의 아이템을 90여 가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상 대통령 정도 또는 장관 이상급의 재가가 없으면 상당히 하기 힘든 그런 내용의 일개 이제 다시마 뭐 만든다는 그 사업체를 인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 상당히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그 합리적 의심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야당은 이제 자꾸 정치적 탄압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진석 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이제 중간 당직자인데 당직자를 저렇게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면 당직자면 그냥 그 선에서 끊으면 돼요. 저렇게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국회의원 169석의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은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돼요. 지금 뭐 야당을 정치 탄압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야당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정말 아쉬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좀 한마디 좀 덧붙이면요. 지금 저희는 그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그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35페이지나 돼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이례적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문 그 법조인들의 말에 의하더라도 거의 공소장에 준하는 압수수색 영장.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거칠게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은 상대방에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의 뭐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출될 수도 있어서 거칠게 쓴다고 하는데 35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 버금가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작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거의 100여 차례 넘게 나옵니다. 그렇죠. 두 페이지에서만 한 60차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을 다 가득 차 있는데 팩트가 시작부터가 틀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유동규에 의하면으로 시작해서 유동규에 의하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에 근거한 그냥 영장인데 그렇게 공소장에 버금가게 많이 썼다라는 것은 이 검찰에서는 다분히 이것이 유출될 것이다. 그래서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통해서 정치적인 재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그 정진상 실장이 성남 시민의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임에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알았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틀린 팩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그 유동규 씨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 말고 이 대장동 재판의 근거가 됐던 것은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거든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 428억은 유동규의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유동규가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김용과 정진상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수천 페이지의 녹취록에서. 그것이 현재 있는 가장 큰 물증인 거예요. 그 녹취록이. 그런데 그 녹취록에서는 상반된 내용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마치 그 김용, 정진상이가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줘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거를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그거를 더 씌워가지고 같이 정치적인 재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확증 평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의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유포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동규 발, 그리고 검찰 발, 단독 기사가 20일 동안 85건이나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건 전부 다 그 진술에 의한 것이고 그 관련된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그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담당 수사검사를 이제 공수처에다가 며칠 전에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검찰청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공소장에 적시되는 것은 다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기자들이 열렬하게 아주 진짜 목숨 걸고 취재를 하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나와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의 가장
피플도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흘러나왔을 뿐이지 그것을 뭐 공수처에 고발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정치 검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 라인이 최강의 검찰 라인이다 해서 수사 라인이 교체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무슨 정치 검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김만배, 남욱, 김용, 정진상 등등과 관련해서 여하튼 돈을 만들었다, 전달했다, CCTV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술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결국은 돈의 흐름을 밝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라든가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다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세요. 그러면은 그 당대표가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갖은 온갖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그 성남시장 하실 적에 바보였어요? 아니 유동규가 올리면 그냥 성남시장이 도장 막 찍어줍니까? 그렇게 용도 변경해주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두산, 네이버 이런 데 엄청나게 그 특혜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파트 짓는데도 아파트 평수를 늘리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결제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정치 공동체로 몰아붙인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탄핵됐어요. 그 1000일을 이상 살았어요. 단돈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언홀딩스를 통해서 428억을 재투자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사업 90여 가지를 나열을 하고요. 당시에 그 남욱 변호사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20억 주는 거면 뭐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되게 싸게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수사가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그 방탄 그 국회를 운영하셔서 단순히 그 국회의 파행적 운행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영에 굉장히 지금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도대체 이것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많은 것들이 좀 가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 방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네네. 저희는 그거를 정치적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근거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428억 있죠. 네네. 그거 유동규의 것이라고 해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건 진술뿐이고요. 그 명확한 물증은 정영학 녹취록이 그 물증인 거잖아요. 그 네네. 물증에는 428억이 유동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좀 전에 그 뇌물 1억 4천만 원 전달한 거에 대해서 그 전달의 장소나 뭐 정황이나 물증 같은 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장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요. 한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유동 3천만 원을 그러니까 2013년 3천만 원, 14년 3천만 원, 19년, 20년에 걸쳐서 각 3천, 5천에서 1억 4천 줬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개 3천만 원을 그 유동규가 그 CCTV에 촬영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정진상의 집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줬다. 이렇게 거기 써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명백한 팩트가 아닌 게 어제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그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 설치돼 있어서 올라가는 것까지 다 촬영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 영장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그 물증은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유동규가 그 김용학에 전달했다라는 저 8억 4천여만 원도 그 주고 뭐 저기 전달했던 종이 상자 다시 회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60%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50% 이상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자꾸 이렇게 뭐 민주당 방탄을 뭐 한다 이렇게 그런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도 여당의 공당으로서의 그 자세 아닐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계단의 CCTV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저런 주장을 하니까 검찰 측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서 현장 검증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의 주장하지 마시고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자꾸 정치적 주장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갖다 주겠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지 자꾸 특검하자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론조사 보고 결정을 해요? 아니, 그러지 않잖아요. 특검도 수사의 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못할 국민들이 경우.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예. 진행 중이니까 정말 그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면 차후에 특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증거도 인멸이 되고 그리고 지지부진하면서 총선 치를 거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주장한 대로요. 네, 네. 수사가 네. 나중에 이제 저희는 수사가 정치라고 자꾸 네네. 대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사 결과 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로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책임은 온전히 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아니죠. 책임은 누가 그거는 집니까?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겠죠. 왜 야당이 져요? 그 지금 센 한 사람을 2, 3년 잡았는데. 걸리는 저 재판 아닙니까? 아니 무슨 2, 3년이 걸릴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3심제인데 아니 당연히 이미 보세요. 당연히 2, 이미 3년 걸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불공정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반박하는 것은요. 검찰에서 그 영장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 제시했던 내용 중에 팩트 아닌 것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지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자꾸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수사하시고 수사 받으시고 아니, 이재명 빨리 대표는 지금 끝내고. 연급도 안 되는데 뭐 죄가 네. 없다고 얘기를 아니, 왜 뭐 합니까? 저기 이미 공소장에 100여 차례 이상의 그거는 그냥 관계만 적은 거지 혐의 관련된 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되는 거 봐주시고 지금 이렇게 협조해 말씀하시는 것 주시면 때문에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네, 아니 무슨 중간 당직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전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그 온 국가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를 치세요. 팩트가 아닌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예, 예. 수사 잘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수사 네. 협조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또 법원이 이를 또 어떻게 판단할지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동남아 순방이었고 또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만남의 모습까지 다 이어졌었는데요. 워낙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점수로 매기긴 좀 그렇고요. 네. 이제 가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고요. 미일의 이익에 복무했고 한국은 없었다. 이렇게 좀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중 정상 간의 만남 여기서도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여기서 네. 이번 외교 성과의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실 이제 다자외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 마련에서는 저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중요한 우리나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상들을 만났는데 외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저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었어 봐요. 엄청나게 지금 그 대국민 홍보라고 아니 왜 입장이 바뀌었다고 성과가 있는 걸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정말 아니죠. 특히 시진핑 주석과는 3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고 여하튼 뭐 장기 집권에 그 뭐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까요? 이런 정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핵의 위험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대화의 첫 물꼬를 탔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바꿔보세요.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셨어 봐요. 이거 굉장히 권고했을 거예요. 외교 문제는 좀,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좋겠어요.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정상회담 한국어가 성과라고 하면 그거는 성과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정상회담 한 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성과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일본 간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뉴욕 순방에서 한 거에서 한치도 더 나간 게 없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도 협의하겠다 정도에서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미일 간에 공동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이건 뭐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선언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중국 봉쇄와 견제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네. 전략을 삼국에서 공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똑같은 명칭도 똑같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그 미국의 정책에 그대로 호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남중국해 문제, 거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그냥 미국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 우리 사드 배치처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등의 그런 후속 조치들이 저는 그런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외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는 그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했고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등거래 외교라 해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국익을 우선하는 실리 외교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남방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냥 중국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 의해서는 우리 그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야기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처음에 열릴지 말지 몰랐는데 열려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중국에 잘 설명을 해서 중국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회담 내용을 보니까 그 북한에 대한 핵 그 도발이나 이런 것들에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는데 오히려 중국의 입장은 그 북한의 입장에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뭐 생각해 보겠다 정도로 반응이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상이 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만 남겼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과 그 일본 주변국, 특히 중국,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중국은 완전히 배제하고 또는 뭐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쓰고 이런 표현을 외교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북한이 동조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 번 만났는데 우리 그럼 북한 배제하고 대한민국하고 다 그냥 함께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나오는 그 회담의 결과는 선언적인 의미일 수뿐이 없어요. 구체적인 함의는 그 밑에 그래서 1.5 테이블을 만든다라든가 해서 그 밑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거지. 예컨대 그 IRA
방법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대개 이제 한미일 중국과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안보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안보 문제. 그다음에 경제협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빼놓고 그냥 만나서 차 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상인들 당시에 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외교에 게을리하는 정상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정부의 정치 철학에 맞춰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가서 그냥 차 마시고 오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점을 그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그 선언적 의미 안에 between the lines 그 안에 수많은 외교적 함의가 들어있는 거지 그걸 다 발표를 합니까? 아니 중국은 바보예요? 또 미국은 그러니까 바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네.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아니 다자 외교하러 그 외교 순방 갔는데 거기서 각국의 정상들 만나는 건 그 당연한 거지, 안 만난 네.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성과는 아닌 거고요. 저는 구체적인 성과가 뭐냐고 앵커께서 물으시니까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 정도의 그 선언적인 것밖에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중국의 리스크는 커졌고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그 한미일 공동 선언하면서 그 지소미아 협정 있죠. 네네. 그게 2018년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어요. 네네. 그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맞아요. 해서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저 한국에서 저 한일 간의 그 저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거든요. 지소미아가 그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수출 규제도 일본이 풀어주지도 않고 사과도 안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 협정을 다시 그 유지하는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만 복무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소미아도 그렇고 그 인태 전략, 미국의 인태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그 미국의 그 아시아 국가에서 그 미국의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첨단 기지 역할을 저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한,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만 복무했고 한국이 취한 이득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의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 또 하나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MBC 그 탑승 거부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그 보도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낸 그 서면으로 낸 브리핑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기사들이 똑같아요. 시작은 전부 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이렇게 맞습니다. 나갑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본과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정상들이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았거든요. 오히려 우리 한국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에 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해석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오히려 관제 보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진 거. 이것도 하나의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 좀 짚고 꼭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다자 외교도 가보고 했는데요. 사실상 다자 외교에서 이 정도의 정상회담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이해 당사국들이 모여 있고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한미일의 지금 외교 그 안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미일 공조 체제로 지금 대북 우리가 그 견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도 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양측에서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도를 하자. 보도하지 말자. 이렇게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준하지 않은 것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외교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 통제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다자 외교할 때 또는 정상회담할 적에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도 통제라는 말을 아니 저는 2022년도에 야당 탄압, 보도 통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마치 1970년대 정당에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집권도 해보신 정당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그 70년대식 그 언어를 지금까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교 상례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네. 민주당이 쓰는 게 아니라요. 네.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그걸 말씀하신 거, 받아쓰죠.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양국 간의 협의에서 뭐 이렇게 전속 취재로 하자 이렇게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정상회담에서 전속 취재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짚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끝나고 나서 브리핑도 하고 언론의 질의응답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안 했는데 그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발리로 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야 될 시간도 없고 발리의 그 순방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발리로 이동하는 그 전용기 있죠. 네.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질의응답도 받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특정 언론사 2군데의 기자만 불러서 1시간 넘게 사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특정 언론사를 그 전용기도 사실 국가권이 개인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끊임없을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전용기 안에서 외교 문제를 브리핑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고요. 역대 많은 경우 특히 중국 정상을 만나는 경우에는요. 그냥 저희가 전속만 들어갔어요. 풀 기자 용인 안 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양쪽이 발표를 할 적에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를 미리 조정을 합니다. 그 후에 각 나라마다 그 기자의 질문을 더 받을지 말지는 그쪽의 그 판단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 양측에서 합의한 그 내용, 발표하는 내용의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상이 기내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는 들어본 지난번 적도 나토 없어요. 순방 때는 네. 기내에서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 하셨잖아요. 네, 간단하게 했죠. 윤석열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정식 제가 좀 전에 또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100번을 양보해서 전속 취재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네네. 했다 하더라도 네네. 좀 일본이랑 그 미국의 정상들은 나와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다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안 했다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용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특정 언론사 기자 2명을 불러서 사담을 했다는 그 문제를 덧붙여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저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MBC가 MBC 경영진의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을 사적 이익을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네들을 보도에서 제외시켰다. 그 방송만 하루 종일 8번 이상인가? 이거야말로 정말 경영진이 사장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공중파를 그대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대통령실은 그 탑승기에 태울 적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기의 탈적에요. 늘 기자 수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사실상 특히 임기 초기에 적지 않은 언론사들은 그냥 민항기 타고도 갑니다. 그런데 그 취재 편의를 MBC에 꼭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뻔하지 않아요. 지난번 그 미국에 있어서의 외교 참사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MBC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정치적 공방으로만 가지 마시고 나중에 와서 기자 브리핑을 하든 안 하든 양측은 국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문장들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벌써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우리 국민들하고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정부에서 혹시라도 있을 실수에 대비해서 정부가 써준 글과 그 보여준 영상만 가지고 보도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낸 보도 자료하고 미국에서 낸 입장하고 중국에서 낸 입장이 서로 틀리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기사가 우리 대통령실의 보도 자료 말고 다른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그 기사들을 보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을 예를 들자면요. 중국은 굉장히 보도 통제가 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거의 보도한 게 없어요.
실제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시 주석을 만난 것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자세하게 그쪽에서 허락하는 만큼 지금 보도를 해준 겁니다. 중국의 통신이나 다 얼른 보세요. 보도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을 중국은 원래 이런 거 보도 잘 안 해요. 저도 대통령 모시고 중국에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양측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마지막 발표할 문안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어디까지 발표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역대 모든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